그러니까 내년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 전망서는 사실 이게 하나입니다. 미국 저도 그걸 보니까 이거 명언이라는 내가 그런 말 했나? 네. 한 가지 좀 폭탄 발언일 수도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늘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2년 저는 이거 굉장히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계부채 문제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1800조라고 하잖아요. 그게 문제입니까? 이 영상을 좀 금융위원회 위원장께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불러주십시오.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또 우리 귀한 분 또 모셨는데, 경제 읽어주는 남자. 네. 김광석입니다. 네, 오늘 소개 또 해주셨는데, 네. 우리 경제 읽어주는 남자, 네. 올해도 자 2022 네. 위드 코로나 네. 관련해서 이제 전망서를 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먼저 강연을 들었습니다. 네. 이제 강연을 아직 못 들으신 분은 이 방송을 보시면 사실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네.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강연을 풀 강의 들으셨죠? 네, 풀 강의를 듣고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강연을 못 들으신 분은 사실 이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강연을 반드시 듣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네. 이번에 낸 책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조금만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원래 2010년대부터 계속 뭐 경제연구원에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그렇고 경제 전망을 이제 보고서로만 냈었죠. 근데 아무도 보고서 안 읽으시잖아요. 어렵고 딱딱하고 저도 잘 이해 못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5년 정도 전부터 제가 단독으로 경제 전망서를 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번이 네 번째 경제 전망서고요. 2022년 경제 전망서인데 항상 카피를 앞에 꼽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 전망이었고, 이번에는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 전혀 달라질 경제 여건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혀 달라질 여건에서 우리는 2022년을 좀 먼저 들여다보고 어떤 준비를 할까? 뭐 재테크나 기업 경영이나 뭐 사업 준비나 뭐 창업이나 진로 선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2022년을 좀 계획하시는데 본 책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이제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박사님 맞으세요? 네, 그냥 읽는 거로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할못 어린이들도 이제 읽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설명을 또 잘해주시고 그만큼 책에 또 이제 녹아 있을 테니까 진짜 좀 경제 수준이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에요. 네. 하지만 또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네, 더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제가 조금 머릿속으로 생각했는데 네. 질문 드려도 돼요? 그럼 제가 그 전에 원론적으로 사실 저희가 한 10월, 11월 요때 연말 다가오면 항상 경제 전망서들이 이제 서점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쫙 갈린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왜 경제 전망서를 읽어야 되는가?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 박사님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미래를 살잖아요. 네. 현재를 사는 게 아닌가요? 미래를 그래서 내가 안 되는구나. 저는 그건 미래를 아니에요.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떠올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래를 살잖아요. 그렇죠. 특히 과거나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미래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 변화 속에 기회도 있고 위협도 있을 거란 말이죠. 결국 어떤 변화 속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위협 요인이 있다면 좀 극복해보고 어떤 기회 요인이 있다면 그걸 준비된 나로 만들어서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년이 어떻게 전개될까를 좀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년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 전망서는 사실 이게 하나입니다. 네. 소위 이제 트렌드를 보는 것은 이제 트렌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 트렌드를 보거든요. 아마도 단어 하나도 겹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소비 트렌드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뭐 모바일 미래 보고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그런 기술적인 테크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저랑 아까 강의를 들으신 것처럼 금리가 어떻게 될까, 테이퍼링 어떻게 될까, 그럼 뭐 주가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산 시장까지 보는 산업의 변화까지 보는 이게 바로 이제 경제 전망이거든요. 확실한 차별 포인트가 있다. 차별 포인트라는 전혀 다른 책이다. 다른 책이다. 그러니까 내년을 보는 방법이 있지만 사회도 볼 수 있고 기술도 볼 수 있고 뭐 트렌드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경제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사실 이제 저도 뭐 많이 살았다면 많이 살고 적게 살았다면 적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제 삶을 통틀어서 네. 올해 예. 2020년, 2021년만큼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를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겪은 거 사실 모바일의 시대는 서서히 왔잖아요. 물론 네. 한 번에 딱 왔지. 네. 이거는 1, 2년생에 확 바뀌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2021년, 2022년도 그렇게 확 바뀌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사실 그 기조에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오늘 강연 들으면서 네. 정말 많은 것이 바뀔 것 같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이번에부터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충격을 경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충격이 있기 전과 후는 어떨까요? 완전 다르. 다를 거잖아요. 근데 충격이 거치고 난 그 이후의 미래는 또 한 번 달라질 것인데 그걸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자 하는 의미에서 책이 출간된 거죠. 사실 이제 이 책의 어쨌든 기조 포인트는 네. 위드 코로나인데 네. 이제 아까도 뭐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위드 네. 코로나 그건 영어로 단순히 그냥 위드 하면 뭐 코로나 우리 함께 하겠다. 네. 정확히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위드 코로나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독감 주사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안 맞거든요. 아, 근데 그 독감 주사 맞는지 여부를 국가가 권장해요? 아니면 개인이 판단해요? 그건 개인이죠. 개인이죠. 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백신에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 국가적인 측면에서 뭐 질병관리본부가 뭐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개인의 판단으로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치명률을 보는 거예요. 치사율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독감으로 인한 치사율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에 그 낮아지는 기간을 보면서 위드 코로나 선언 여부를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가장 또 이제 그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확 이렇게 됐잖아요. 네. 또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가장 많이 바뀐 게 뭘까? 가장 많이 바뀌었던 것은 앞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사람. 되는 사람. 그렇죠. 대면 서비스업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 그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이 예를 들어서 호텔업이라든가 여행업, 면세점업, 항공업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있고요. 다만 다시 똑같은 자리로 돌아갈 것이냐 조금 변화된 상태로 돌아갈 것이냐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언택트 시대가 왔죠. 저는 언택트를 강조할 때 키오스크라는 단어를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많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키오스크를 도입했단 말이에요. 그럼 코로나19가 끝나고 위드 코로나 선언이 시작됐을 때 그러면 대면 서비스업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알바생을 자르고 키오스크를 도입했던 이 가게가 이런 프랜차이즈 업계가 그러면 키오스크를 또 자르고 알바생을 도입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된 형태로 고착화된다.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과 다시 영영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좀 구분해 가면서 경제 여건을 판단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 네. 그런 이제 여행 산업이나 뭐 이제 호텔이나 이런 것 산업들이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사실 이렇게 주식 시장이 좋진 않잖아요. 서서히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미 서서히 올라왔죠. 맞죠. 네, 이미 올라왔고요. 네. 항공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거의 많은 직원들을 무급휴직 처리를 했어요. 무급휴직 처리, 뭐 유급휴직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무급휴직자, 유급휴직자, 휴직자들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뭐 퇴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아있었던 사람도 있고 그럼 인력이 이제 부족해지잖아요. 제가 어제 뉴욕 특파원하고 연결이 됐었는데 직접 사진을 보냈었는데 호텔에 광고가 붙었어요. 광고란에 이런 광고가 들었던 적이 없는데 하이어링, 우리 채용한다. 그러니까 채용이라는 광고판이 막 여기저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또 구인난이에요. 보복적 소비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인 거고 네. 지금은 사실 항공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항공업이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제가 21년 전망에 뭐라 했냐면 리질리언트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수송업, 다시 말하면 역의 운송이 아니라 화물 운송으로 전환을 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역외군성업으로 바꾸기가 힘들어요. 아. 그리고 인력 충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공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해요. 아직. 한국이 자체가 더 예, 부족해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네. 이게 여객운송업으로 이제 서서히 전환되고 그만큼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근데 항상 주식 가격은 선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심리 네. 지표잖아요. 네. 많은 소비자들이 혹은 투자자들이 아 이제 이렇게 되겠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점을 찍었고 이제 앞으로 이런 수요가 늘어나겠네 생각하고 먼저 투자자 관점에서 움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 부분 제자리에 와 있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면 2022년에는 그냥 뭐 그 코로나 이전처럼 경제 호황기가 다시 온다고 저희가 생각해도 될까요? 쉽게 그냥 경알못들은? 네, 경제 회복기, 경제 호황기가 온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누군가에게는 체감이 되고 누군가에는 네. 체감이 안 된다. 제가 한 큰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한번 했었다가 네. 저는 이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올랐다 떨어졌다. 근데 20년에 이만큼 올랐습니다. 15% 올랐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한 분이 댓글에 뭐 어디라고 하셨는데 우리 어느 동네는 15년 동안 가격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평균 매매 가격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인은 전혀 체감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체감과는 다르다면 평균이 그렇게 움직였는데 나의 체감하고 반대다. 그러면 나의 체감이 아닌 또 다른 계층은 엄청나게 더 높게 그렇죠. 올랐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그걸 의미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불균형 회복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선진국들을 보면 코로나19를 극복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네. 이런 나라들은 정말 뚜렷한 회복이 아. 진전되는 모습이 나타날 텐데 또 신흥국들 뭐 또 특히 뭐 우리 동남아 국가들 또 남미 국가 아프리카 이런 지역은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의료 인프라 수준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외교부 자문위원회에 갔다가 외교부 자문위원이니까 경제 전문가도 있지만 뭐 의료 뭐 이런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 의료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의료 인프라 수준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 같은 것을 전수해줄래 전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백신 수급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죠. 뭐 이제 치료나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도 시설이 아예 예. 갖춰지지 않았다. 백신을 줘도 그걸 네. 백신을 맞춰줄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거죠. 심각하네요. 예,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지금 뭐 선진국들은 뭐 부스터샷 맞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이게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예. 좀 궁금하게 생겼는데 네. 이제 회복하는 형태가 K자 회복이라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선진국들도 그런 형태로 회복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도 불균형이 생기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양극화인 거죠. 양극화라는 것은 자산 가치가 급등할 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을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못한 자 간의 네.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둘 다 열심히 일했을지라도 자산을 보유한 네. 우리 교보문고 직원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자산을 잘하셨나요? 보유하지 못한 세입자는 돈을 잃은 거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너무 슬퍼요. 너무 똑같이 슬프죠.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나라 예산에서 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할 거다.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 책에 네. 그 예산안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릴 테니까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이 양극화 해소에서 내가 지원받을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전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얘기는 특히 국내편, 한국경제편의 예산안 부분에 있어요. 6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가져다가 네. 한국판 뉴딜 2.0이라는 경제 도약 부분에 투입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양극화 해소에 많이 중점을 두고 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네.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예요. 우리 소득이 네. 크게 4가지 종류의 소득이 있어요. 네, 경제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근로소득, 그렇죠. 그리고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이라 하죠. 재산소득. 네.
그리고 이전 소득이 있어요. 이전 소득. 이 주식 투자하고 이런 것은 재산 소득인 거예요. 네. 이자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이전 소득은 부모님이 준 용돈. 그러니까 이런 건 사적 이전 소득이라고, 정부가 준 걸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 네 가지고 이전 소득이 또 두 가지로 나뉘죠. 네. 그럼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 이전 소득이었던 거야. 이전 소득 중에서도. 그죠? 네. 그건 건데,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네. 뭐 최저생계비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전 소득을 늘려요. 혹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이 취약계층, 결국은 이제 양극화해소라는 것은 네. 이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격차가 벌어졌으니까 이 취약계층에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해주자는 거잖아요. 이걸 낮추자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걸 올리는 방향인 건데, 네. 쉽게 말하면 이 취약계층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장 주요한 것은 이런 이전 소득을 강화해요.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네. 이런 특히 자영업자. 왜냐하면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집중됐던 계층이 이제 자영업자예요. 저소득 자영업자.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요. 그 밖에 또 중요한 게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고령자를 위해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주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많아. 시골 같은 데 가시면요, 버스 정류소 청소하는 거예요. 네. 일주일에 2번. 네네. 그러니까 총 2시간. 네. 그러면서 얼마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일자리를 드리는 건지 돈을 드리는데 돈을 드리는 명분을 주는 건지는 저도 구분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수준의 어떤 공적 공공근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확대해요.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이 끊긴 계층은 어쨌든 소득이 영위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밖에 취약계층을 보존해주는 이전 그런 조치들이 소득을 많이 있고요. 또 양극화 중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디지털 격차.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의 양극화죠. 네. 왜냐하면 언택트 사회 디지털 전환이 그 어떤 때보다 순식간에 가속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들은 충격이 없었지만 네. 디지털 소외 계층들이 등장한 거예요. 네. 나 키오스크 이용 어려운데 다 자꾸 키오스크야. 소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것도 네. 벌입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각 지자체들이 무료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제 취업자들, 취업 준비생들, 우리 대학생들한테도 많이 강조하는데 역량 개발 사업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래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가 되자. 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공적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서 무료로 역량을 갖췄다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그런 과정 수료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판 뉴딜 2.0에도 해당돼요. 네. 왜냐하면 뉴딜을 하려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하려면 네.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우수 인재. 그러니까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공적 사업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일단 책 보시면 그 부분이 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유심히 봐주시기를 제가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뉴스에 이제 요즘 자주 들리는 단어가 바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막 자료도 찾아보고 뉴스나 뭐 혹은 기타 뭐 블로그나 이런 걸 봤는데 이해는 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한테, 그러니까 일반인들 기준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건지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세계 경제 안에 한국 경제가 있고 한국 경제 안에 나의 경제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 그래요. 네. 저도 그걸 보니까 이거 네. 이런 생각이 내가 그런 말 했나? 그랬는데 사실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네. 경제 전망을 할 때, 경제 전망이라는 것은 내년도 GDP 증가율이 얼마나 될까를 전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전망하려면 전제로 깔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전제 중에 하나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고, 그리고 뭐 국제 유가 전망치 뭐 이런 것들이에요. 환율 전망치. 이런 걸 전제로 깔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망이라는 방법론상에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 이런 것들을 교양적인 차원이든 나의 재테크든 나의 진로든 여러 가지 면에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나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어떤 건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어쨌든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는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완화에서 긴축으로 가는 과도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긴축적으로 전환을 한 거고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 긴축의 시대에 진입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에 주택가격이 이렇게 폭풍 솟고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주가도 솟고 네. 뭐 다 솟았죠. 네. 그렇게 된 것은 사실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통화정책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통화정책이 반대의 경로로 간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영향 요소도 물론 이 주가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금리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밖에 다른 요소가 똑같다라고 전제했을 때 네. 네? 통제한다고 하죠. 통제했을 때 금리 여건 혹은 통화정책 여건만 보면 다른 경로로 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죠. 내가 결국 재테크란 뭐냐면요. 네. 돈을 갖고 있는데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저축을 할 것인가, 적금을 들 것인가, 보험 상품으로 갖고 있을 것인가, 금, 부동산, 주식, 채권, 주식도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나의 돈을 갖고 있을까인 거고, 네. 그 나의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더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케이지양이 양극화였던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 것인가, 그것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테이퍼링은 기본적으로 이런 경과를 지켜보면서 종목이나 나머지 것들을 봐야지 이런 것들을 그냥 배제한 채 보면 안 된다는 걸.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네. 테이퍼링 시대에 아까 이제 나의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네. 저는 어디에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네. 좀 이 폭탄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네. 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22년은. 투자가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지키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걱정인데 네. 저축이 왜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축도 투자인데 네. 저축의 수익률은 이자율인 것뿐이에요. 예. 이자율 1이냐 3이냐. 근데 제가 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라고 말씀드리냐면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대출 비중은 줄이는 게 맞아요.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은 늘리는 게 맞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많은 금융사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현금 보유 비중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되는 거예요. 네. 돈이 주식으로 몰려 있느냐, 현금에 몰려 있느냐, 어디에 몰려 있느냐에 따라서 네. 주식 투자의 수급이 수요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박스권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머니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이 이동하는 거예요. 네.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금융사들이 뭐를 제안해요? 시중에서 예금 드세요. 특판, 그렇죠. 예적금 특판. 예금 드세요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이자율, 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높게는 5%가 넘는 그런 저축 최근에도 그런 게 상품까지. 있나요? 그래요. 아 정말요? 최근에 등장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네.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게 필요하고 장전해 놓으시라는 뜻이고 금리가 또 정체됐을 때는 그때는 또 다른 투자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굳이 내가 왜 공격적 투자를 하느냐 적극적으로 할 의미는 없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너무 팁이네. 근데 또 아까는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자산이 없는 사람들의 이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고 네. 했을 때는 아 자산 보유를 좀 해야 되는구나라고 네. 느꼈는데 네. 또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이제 뭐 현금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현금 가치가 떨어지기 통화량이 죽는 거지. 네. 줄게 하면서 현금 가치가 올라갈 거기 네. 때문에 현금을 좀 보유하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산 비중도 지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 자산 중에서도 네. 지금은 또 특별히 이제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 선행지표 때문에 네. 먼 미래를 전망을 할 줄을 몰라요. 제가 전망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전망합니까? 그러니까 미래는 그냥 추측이에요, 사실은. 네. 저도 추측이고요. 네. 지금까지 경로를 본다면 어쨌든 부동산 가격은 높낮이 플럭추에이션은 있겠지만 어쨌든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역사적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지배적인 중요한 요소가 있죠. 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다를 것이다 이거예요. 아,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소위 이제 수요가 줄어들죠. 네. 왜냐하면 인구 때문에 그래요. 인구가 집중적으로 수도권에는 몰려요. 아, 서울과 경기, 특히 경기권으로 많이 몰립니다. 앞으로 계속 그게 네. 더 가속화될까요? 이것은 제 전망이 아니고 통계청의 인구 추계예요. 아, 네, 2065년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 제시를 해놨어요. 그걸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인구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인구의 이동도 중요해요. 근데 수도권 인구는 보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는 비수도권에 있는 일인 거지 수도권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수도권 주택 가격과 비수도권 주택 가격 간에는 양극화가 벌어지는 느낌이에요. 거기서도 또 이제 네. 양극화가 그것도 있고요. 인구의 구조의 변화도 있어요. 1인 가구 중심으로 늘어난다는 거.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1인 가구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결혼을 안 한 미혼 1인 가구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아, 예, 안타까운 얘기지만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가 오면서 그렇죠.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전개된다. 네. 이거는 다시 말하면 고령화 현상의 일부예요. 아,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거. 어쨌든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긴 하겠지만 고령자 노인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가구 수는 늘어나요. 계속.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날 텐데 어떤 수요가 특히 늘어날까요? 작은 평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평수의 수도권 주택은 네. 상승세가 굉장히 높고요. 아, 대형 주택은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이런 덜하고요. 거, 네. 이런 거. 비수도권은 그렇게 유망하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아. 그렇게 왜냐하면 주택 투자는 네. 주택을 자가 보유도 투자인 거예요. 맞죠. 네. 네.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 그때그때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지금 주택은 올해 내년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주택 매매 가격의 이제 상승세가 좀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이렇게 투자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네. 부동산 정책의 변화 기조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것에 따라서 네. 특히 내 집 마련 수요 같은 경우는 분양 시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22년에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라는 관점에서 유념하셔야 될 거는 네. 인프라 투자입니다. 인프라요. 예. 주변 특히 시설? 지역 균형 뉴딜이라고 해서 네. 사회의 거점, 산업 거점을 지역에 마련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산업 거점과 서울을 잇는 뭐 GTX를 확대하거나 이런 여러 교통 인프라나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수요 공급과 거시 경제 여건도 있지만 네. 이런 지역 그 땅의 가치 자체가 올라가는 현상. 아. 그러니까 농장이었고 예를 들어서 농지였는데 그게 도시가 된다 그러면 다른 얘기잖아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22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투자 있다면 네. 그 가치의 상승 아. 그런 것을 좀 눈여겨 보시면서 네네.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을 시도하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분양은 지금 당장 입주가 아니잖아요. 네. 2, 3년 후잖아요. 나중이니까. 그리고 평균 매매 가격보다 네. 낮은 수준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네.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22년이 부동산 투자에 적격한 시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네. 22년에도 네.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네. 옳지 않을까 하는 의견.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 자체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공포스럽게 없고, 생각하시는데 테이퍼링이라는 의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네. 베이비 스텝 룰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잖아요. 그 베이비 스텝 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통화정책 스탠스를 전환해 간다는 뜻인데 그거 자체를 이제 긴축적으로 가네 네.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니까 좀 그렇게 느껴지는 건데 근데 이게 바로 뒤집듯이 되는 그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네. 저는 아까 그게 이제 스포츠에서 왔다고 하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네. 서서히 줄여가는 거지. 그렇죠. 예. 경제학에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던 건 2014년. 그거 얼마 안 됐죠? 예. 그때 테이퍼라는 표현을 처음 썼어요. 버냉키 연준 의장이 그때.
사실 이제 요즘 많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네. 제일 궁금해하는 게 네. 주식, 네. 부동산, 네. 코인. 네. 근데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 디지털 화폐 전쟁이 아까 이제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제 시작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경제 여건의 변화는 내가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용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영향이 있다.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안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왜냐하면 모든 경제, 네. 이것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나 혼자 돈 많이 벌었어 했는데 다 같이 많이 벌으면 부자가 된 게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그 디지털 화폐라는 게 네. 정확히 어떤 거 아까 제가 설명을 들어가지고 대충 감은 오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우리 교수님께 계좌이체를 했어요. 네. 그럼 그 돈이 실물이 가는 게 아니고 네. 디지털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디지털 화폐랑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럼 거예요. 정확히 디지털 화폐도 이렇게 현금으로 인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인출도 가능해요? 가능하죠. 아, 그럼 진짜 계좌이체. 근데 인출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아, 그렇죠. 신용카드 쓰듯이. 그렇지. 여러분의 개념은 지역 화폐나 네. 그냥 현금으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아, 지역 물론. 화폐 써봤어요. 계좌이체, 송금 이렇게 상상하셔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제로페이 이런 거 쓰는 것처럼. 그렇죠. 사용. 다만 지금 이야기 나누는 디지털 화폐의 개념에는 네.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 되는 거죠. 블록체인. 비트코인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인 거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특징은 블록체인, 그러니까 거래를 연결한다 이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그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이 가능해요. 근데 추적하리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뭐 추적은 가능한 거예요. 아, 자금 이동 경로를. 그럼 좀 쓰기 꺼려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그렇죠. 이제 어떤 네. 사람들은 신용카드 이렇게 잘 안 긁고 현금으로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듯이. 네. 그래서 이 모든 변화가 항상 갑자기 이 지폐가 사라지고 네. 갑자기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진행되고 네. 그렇게 변화되는 상황에 익숙한 시점이 올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느린 편입니다. 아. 현재로서는. 근데 상당 기간은 네. 소위 지폐와 지금 현금 개념 네.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공존하는 시점. 좀. 네, 상당 기간은. 네. 그러다가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네? 네. 더 간편해지네? 네. 라고 느끼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도입됐다고 네. 지폐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공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공존된 차제로 갈 거예요. 아, 기점이라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아까 강의 중에 말씀을 네. 강조를 했었는데 네.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후로 네. 실질적인 상용화를 할 거고요. 그때 외국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까지 만들어 줌으로써 네. 이걸 기축통화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타진할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코인의 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인의 입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코인 투자를 하라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네. 코인에 올인하신 분들. 코인의 사용처를 생각을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 네. 이제 그거를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게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뭐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용처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CBDC는 투자 대상은 아닌 거죠. 아. 현금 대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디지털 화폐, 소위 비트코인,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투자 대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금처럼 지금 생각하고 그런 있습니다.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암호화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출처가 익명성 그리고 흐름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거래, 지하경제 네. 뭐 이런 세금 탈루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니까 아, 정부 입장에선 이걸 좋게 보진 않아요. 그리고 금융위 관점에서도 네. 이 등락이 너무 심각하니까 네. 누구는 많이 벌었다 그러지만 누구는 폭망했다는 얘기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정한 투자 방법을 네. 정부가 권장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트러블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나라는 그런 것을 절대 안 돼 네. 하고 강력하게 배제하고요. 아, 뭐 어떤 나라들은 그것을 용인하기도 하죠. 네. 근데 이런 변화 속에 CBDC가 또 많이 보급되고 뭐 스웨덴이나 뭐 그밖에 다른 나라도 이렇게 보급되는 과정에서 네. 상대적으로 이 가상 암호화폐에 대한 네. 제재는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렇죠. 하고 되고 있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하면서 중국이 원하는 건 이제 그 위안화처럼 이렇게 대체해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를 하는 것까지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요? 미국도 있고 달러가 있는데 미국이 뭐 제재나 이런 건 없을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네. 가능한 영역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 지금 추론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경제 정책으로서 1대1로 사업을 하죠. 그럼 1대1로 사업은 굉장히 거대한 인프라 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중국을 둘러싼 많은 주요국들이 네. 관심을 갖고 있는 아, 나도 여기에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네. 나도 여기 도시 건설하고 싶어. 나도 이 송유관 깔고 싶어. 이런 식으로 니즈를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서 네. 이 CBDC로 결제해라 아, 라고 디지털 위안화를 가지고 네. 결제를 해요. 특정 비중은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걸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네. 실제 여러 시범 사업 중에서 최근에 얘기가 있지만 중국이 이제 홍콩이라는 나라와 음. 또 대만 뭐 주요국들하고 네. 그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 시범 운용까지. 이게- 근데 준비는 다 돼 있다. 아, 예. 근데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우리 CBDC 안 할래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최근에 어떻게 변화한 거예요? 이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당하겠다.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스탠스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아, 그럼 전자 미국 달러화가 나오면 네. 그럼 이제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거죠. 갑자기 드네. 기축통화 지위를 잃으면 안 되고 음. 또 이런 디지털 지갑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 산업들이 크게 커지는 과정에서 네. 세계 주요국들을 지휘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그런 영향력을 압박하기 위해서 네. 미국이든 주요 국가들, 유럽도 마찬가지 네. 가만히 지켜보면 안 되겠구나. 주도권 뺏기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 금리도 아까 정확하게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이제 서서하게 뭐 하반기쯤에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셨고 지금 뭐 이제 실물 경제나 이런 것들은 지금 국내에서는 대출도 계속 규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 대출 규제가 실물 경제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나 금리 인상이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네. 실제적으로 이제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은 물론 FOMC 회의 그 음. 위원들이 결정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금통위 위원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위원들이 그냥 감으로 판단하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한두 가지 요소를 진단한 것이 아닙니다. 네. 정말 부동산, 가계부채, 그리고 금융 불균형, 경제 회복 속도, 네. 소비 뭐 정말 많은 것들을 다 진단해서 이게 지금 금리 인상할 시점인가 이런 것을 발휘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두 가지 요소가 네. 물가 그리고 고용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소위 고용이 가장 경기 후행적 요소예요. 아, 그래서 제가 22년 경제전망 한국경제편에 네. 그 고용 없는 경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고용이 가장 나중에 채워져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후행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테이퍼링을 시도하고 금리를 다시 정상화할 때 네.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요소가 그 에반스 룰이라고 하죠. 실업률을 본 거예요. 아.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왔는지 완전 고용까지 다시 왔는지 아, 그게 다 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다시 인상해버리면 경제가 꼬꾸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다른 말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아, 경제 자신감. 아,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완전히 해결됐을 때, 완전 고용까지 왔을 때 금리를 인상할 것인데 네. 지금으로서는 지금의 경로 속으로는 네.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그 시점, 그러니까 22년 한 10월 정도, 10월 전후 그 지점에 물가나 네. 고용이나 이런 여건들을 비교하면서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2022년 10월 정도 네. 그 즈음에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 항상 위기 이후에는 부채가 아, 놓이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위기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가 매출액 가지고 가게의 임차료를 지불할 수 없는 실정. 아,
그런 마이너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기인 거예요. 네. 그럼 그런 위기 상황에 이 자영업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대출을 해야 그렇죠. 대출에 의존하는 거예요. 당연히 위기 이후에는 부채가 네. 쌓이죠. 커져요. 근데 매출액이 나중에 채워지면 부채를 갚아 나가는 건데 네. 부채를 갚아 나가거나 네. 혹은 또 투자자들의 뭐 주식 투자라든가 내 집 마련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채를 많이 짊어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부채를 짊어지는 부담이 커지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 속도가 둔화돼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대출 규제까지 했죠. 네. 저는 이거 굉장히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 문제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 이거예요. 네. 가계부채 문제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지금 당연하게- 1800조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문제입니까? 왜 문제죠? 안 늘어나는 건 뭐가 있어요? 안 늘어나는 거. 이유가 있겠죠. 다 늘어나잖아요. 가계부채만 늘어나냐 이거죠. 아. 다만 갚을 수 없는 부채인지를 진단해야 돼요. 그렇지. 그 갚을 수 없는 부채가 뭔지를 진단해 보니까 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부채인 거예요. 고소득층의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부채예요. 채무상환 비율이 고위험군이 아니에요. 낮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환 여력이 있는 계층이 짊어진 부채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1800조 원 중에 대부분이 이들이 진 거예요. 아. 그러면 왜 지금 가계부채 대책이 총량적이냐? 그러게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려고 하는데 아. 그러다가 더 큰 탈이 난다. 왜? 내 집 마련할 사람 내 집 마련하라고 그렇죠. 해놓고 실수요자들 실수요자들은 정작 빚을 못 못 져요. 내고. 그러니까 매수로 연결이 안 되죠. 네. 실수요자들은 그럼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총량 규제는 네. 결국 특정 계층에게 핀셋 정책을 해야 되는데 왜 총량 정책을 하냐 이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런 가계부채 대책이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 영상을 좀 금융위원회 위원장께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네.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아, 불러주십시오.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네. 그 총량적 규제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네. 특히 자영업자들이 네. 지금 죽음의 계곡에 문턱에 있습니다. 아. 빚만 쌓여 있고 매출이 충분히 보존되지 못해요. 근데 이들이 죽음의 계곡으로 떨어지지 않고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게 다리인데 네. 그것은 어떤 금융 정책인 거예요. 더 저리의 빚을 제공해 줘야 돼요. 네. 대출 상환 시점을 연장해 줘야 돼요. 물론 그런 정책들도 지금 도입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런 와중에 총량적 규제를 하면 네. 정작 죽음의 계곡을 건너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계곡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지금 시점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희 의견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지금 저희가 뭐 어쨌든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네. 그래도 주제가 주제고 또 네. 우리 또 박학다시하게 또 저희한테 알려주시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끝은 조금 이제 무겁다라기보다는 네. 아니 머릿속에 희망적인? 착착착 채워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네. 아주 이제 유익한 시간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또 2023년 전망할 네. 때 네. 나와주실 수 있으신 거죠? 내년까지 아, 못 예. 기다리겠어요. 하반기에 한 번 더 부르면 안 돼요? 하반기 전망 뭐 하셔도 되고요. 네. 예, 그럼 뭐 네. 하셔도 좋고요. 네. 저는 뭐 2050년 전망까지 쓰기로 네. 독자들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 약속돼 네. 있으니까 네. 그 알겠습니다. 약속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앞으로 이제 이 새 책 나오면 또 네. 이제 여러 가지 아직 출간 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새 네. 책이 나오면 여러 가지 이제 뭐 활동 많이 하실 텐데 네. 못다 하신 말씀이 있다면 네. 이제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나 독자분들한테 네. 네. 뭐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음. 것 같지만 네. 뭐 게으름 이것도 좋은 것 같고 네. 그러나 적어도 변화를 읽어나가는 데는 아, 게으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올려드리고 싶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를 또 마련했어요. 아마 여기 고정 댓글이나 밑에 그 링크를 달아주실 가능성이 있는데 다르지.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네. 네, 제 채널에도 한번 네. 와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미미한 채널입니다. 지금 네. 이제 이제 시작했습니다. 성장하실. 네, 네. 금방 성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또 내년을 전망해주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를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주실 텐데 네. 뭐 건승하시길 제가 바라면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